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자금 수요를 위해선 매각 외에 답이 없다는 데 따른 결론인데요.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삼구 전 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각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초 채권단에 제출했던 자구계획안이 퇴짜를 맞은 지 닷새 만입니다. 금호그룹은 그동안 아시아나 매각만은 어떻게든 최후의 보루로 지키려 했습니다. 그룹 연간 매출액의 60%를 차지하는 주력 계열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룹 측은 이번 입장선회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이 시장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회사와 1만여 임직원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정 자구계획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매각은 구주 매각과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호그룹은 또 자회사 별도 매각은 금지하고 구주에 대한 동반 매각 요청권과 아시아나항공 상표권 확보 등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나 인수합병 종결까지 회사 경영은 한창수 현 대표가 맡을 전망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내걸고 그룹이 채권단에 새로 요청한 자금 규모는 5천억 원. 이제 공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채권단은 금호 측의 매각 자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다시 수정안을 요구할까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호그룹 측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군요.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 세미나장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수정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금융당국의 반응입니다. 네, 그렇다면 채권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단이 방금 전 5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 측으로부터 수정자구안을 받은 뒤 채권단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 금호 측의 수정자구안을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자구안이 승인되면 채권단과 금호그룹이 양해각서를 맺고 추가 자금 지원 등 자구안을 실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채권단이 자구안을 보면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둘까요? 또 향후 자금을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금호그룹은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채권단 측에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채권단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지급하는 영구채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구채는 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채권단은 매각 작업을 주도하기 위해 출자 전환 옵션을 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조사 결과 원래 주성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장 세포였고 그 세포가 그동안 계속 쓰였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가 당시 연골 세포로 인식된 이유와 성분이 중간에 왜 달라졌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논란이 됐던 인보사 2핵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자체 조사 결과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되기까지 같은 세포, 즉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보사가 그동안 같은 세포를 사용했고 개발 중 다른 세포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한국에서 만든 세포를 배양해 미국 임상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제품 역시 같은 성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는 코오롱이 인보사 개발 당시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봤던 배경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코오롱이 제출했던 자료를 전문가에게 맡겨 다시 살펴본 결과 주성분이 신장세포였지만 연골세포의 단백질, 유전자와 비슷했고 동물 실험 결과 연골세포를 쓴 것처럼 연골 재생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도 당시 분석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당시 세포 분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세포의 변화가 있던 건지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미국 코오롱 티슈진 본사 조사는 물론 식약처가 해당 세포를 받아 직접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임보사 투여 환자 3,600여 명에 대해 이상 반응이 있는지 15년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까지 발생 사례가 없고 세포 사멸 시험을 따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정부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공제받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뒤 가업 지속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정도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가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재산이 600억 원이라고 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해 대략 270억 원이 넘는 돈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업 상속공제 제도는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중소기업들로부터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상속 이후 10년간 고용과 업종, 자산 등을 유지하는 조건을 7년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종 유지 조건도 중분류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무 제품을 만들던 회사가 같은 중분류에 속한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 감세 대상 요건인 연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과 한도인 500억 원에 대해서는 확대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참석한 G2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세 개편 내용은 5월 초쯤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정부가 3년 안에 총 4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서관, 공공체육시설과 같은 생활형 SOC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공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정부가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설립될 예정인가요? 네, 정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 및 안전시설을 의미하는 생활형 SOC에 2022년까지 국비 30조 원을,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총 4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8개의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실내 체육관 400여 곳을 신설하고 공립노인 요양시설도 지금보다 2배가 넘는 수인 24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학생 돌봄교실 이용 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성면 슬레이트 철거 범위도 기존 16만 동에서 29만 동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생활 SOC에 대한 투자로 인해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 3개년 계획에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됐다면서요? 네, 정부는 국가 최소 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생활 SOC를 확충하고 건설과 운영 과정에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가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는 5월 말 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정부는 부지 활용과 시설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 곳에 여러 시설이 들어가 있는 복합화 시설에 지자체들이 투자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경기도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증거를 없애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노사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경사노위 운영위에 공익위원안을 제출하고 여기서도 합의에 실패하면 공익위원안만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공익위원안에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고 단체 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오늘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취업 환경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권평호 코트라 사장은 촘촘한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코트라가 생생한 해외 일자리 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첫 번째 설명회에는 청년 1,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박경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인보사가 뭐길래?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 그런데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밝혀져서 뜨거운 논란이 됐죠. 오늘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교수님, 일단 이 비임상 단계부터 약품이 판매가 되기까지는 인보사 주 성분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네, 일단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바뀌었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이제 신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상 그리고 실제 환자 투약까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불순물에서 오염이 됐을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대단히 어떤 충격적인 많은 어떤 뭐 변수들이 우리가 예상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주성분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임상 실험에서 투약까지는 이루어졌다라고 현재 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신고가 됐을 때는 처음에 신청서를 냈을 때는 이제 연골세포라는 어떤 명칭하에 그걸 이제 신청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제 신장세포였다라는 이제 두 개가 성분이 같으냐 다르냐니까 결국 신고했던 그 성분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식약처의 입장이고 이제 회사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름이 잘못됐을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 측은 개발 과정 중에서 성분이 바뀐 건 아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3천여 명 이상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서 투약을 했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식약처 허가 당시에 확인됐던 게 연골세포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장세포로 확인이 된 거죠. 교수님, 이 식약처의 주장대로라면 허가 당시와 성분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식약처는 처음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게 되면 일관되게 연골세포였다. 즉 연골세포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고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봐도 신장세포는 없었다. 신장세포의 어떤 유전자 정보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식약처의 입장이고 코오롱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름을 잘못 썼을 뿐이지 일관되게 그 당시에 제출했었던 우리가 일관되게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리고 현재까지도 바뀐 게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집인데 우리가 간판을 좀 잘못 달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 이름을 좀 잘못 달았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좀 관례적으로 뭐 다시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신장세포가 원래 들어있었다는 걸로 바꾸면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코오롱의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식약처는 지금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랑은 성분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지금 코오롱 쪽은 이름만 바뀌었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 결과가 나온 것이 코오롱 측에서 미국
검사를 의뢰한 것인데 네. 15년 전에 처음 코오롱에서 성분 검사를 할 당시에는 이 검사 기법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신장세포인 줄을 모른 채로 이름을 잘못 붙였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분명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 판매를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어떤 처분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번 사태가 어떻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든 간에 일단 허가를 내준 식약처도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이제 식약처가 하나의 문제는 이제 처음에 허가를 내줬을 때 이걸 제대로 확인을 했었는가라는 네.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허가를 내준 다음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예를 들어서 체크가 부실했다면 그 부실한 자체로 이제 결국 식약처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명칭만 달라졌다라고 나중에 할 경우에 그러면 처음에 허가 단계에서 그리고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후에 관리 감독 그 과정에서 알았어야 되는데 그 역시도 발견이 안 되고 그럼 코오롱이 발표를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됐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이중으로 지금 그 책임론에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다른 얘기로 일부 제약업계에서는 이 신장세포라는 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는데 변호사님,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일각에서 이 약을 투약했을 경우에 종양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고 그에 대해서 코오롱 측에서는 방사선 처리를 모두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투약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관련 카페를 개설해서 어떻게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입증이 된다면 관련된 뭐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이 코오롱 측은 지금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인보사를 투여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사한 기업 측의 뭐 은폐라든지 기업 측이 어떤 정확하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나타났던 과거에 우리는 뼈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그 악몽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기억들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코오롱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발암물질 뭐 이런 어떤 로서의 어떤 기능은 뭐 작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그러면 10년 후도 이게 안전할 것인가 또는 그리고 그럼 죽을 때까지도 이게 안전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여전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 역시 계속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인보사의 성분 그리고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혹한 상속세. 오늘 한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는데 평생 일군 기업 상속세 무서워서 팝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상속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매각하는 일이 기업들이 참 많았다는데요. 때마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일부 완화했다고 밝혀서 관련 이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꼭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상속세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과세표준액이라고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 다른데 최대 50%까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사망했을 때 이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현금만 물려받는 것이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네, 왜 상속세율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해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자신이 노력한 것으로 부를 창출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한 사정으로 부를 물려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뭐 표를 보니까 CG를 봐도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 그래서인지 이 가업스계를 하지 않고 회사를 매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걸 물어봤던 통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500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58%가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전보다 9.5% 감소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소하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 이제 상속세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기업을 처분하고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특히 이제 기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업 승계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승계에 있어서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변호사님 이 공제 요건이 꽤 까다롭더라고요. 네, 먼저 피상속인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특정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자산 총액이나 매출이 일정에 이하여야 되는 요건이 있고 또 상속인 즉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정규직 비율을 일정한 비율 미만으로 유지를 했다 그러면 또 세금을 추징당하는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요건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부가 이번에 이제 기업 상속 공제의 사후 관리 기간 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정적인 승계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는 승계에 대한 어떤 충분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제 상속세율 자체가 좀 높다는 점, 상당히 높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둘러싸는 경영 환경 자체가 특히 이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단지 기간을 한 3년 정도 줄여준다는 것만으로는 기업인들에게 충분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그걸 10년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후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먹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모럴 해저들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승계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충분한 어떤 사후 관리 기간이 없으면 뭐 2년이나 3년 후에 바로 매각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이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회사를 유지하면서 결국 충분한 경영 의지를 보여라라는 것들을 이제 강제로 묶어놓는 일종의 이제 주식에 있어서도 스톡옵션이나 이런 것들 일정 기간 묶어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 한편으로는 이 상속세 자체가 경제 효율 아니면은 또 기업의 자율 경영마저 훼손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훌륭한 기업을 상속인들이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과세 형평성을 뭐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화롭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업 상속을 둘러싸고 정말 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보겠습니다. 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 차병원에서 벌어진 신생아 사망 사고 은폐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진 과실로 아이를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이 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는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에도 또 분당 차병원입니다. 2년 전이었나요? 분당 차병원에서 신생아 머리가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있었죠. 예, 그때도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 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치료비 지원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신생아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신생아가 의료진이 과실로 이 아기를 떨어뜨린 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좀 중한 결과가 발생이 돼서 좀 귀추가 더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도 비슷한데 이 3년 전에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숨졌고요. 이게 낙사인지 병사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은폐된 거 그 사실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기업 윤리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윤리 중에서 특히 이제 병원 이제 두 가지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만 기업 중에서도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 조직 중에서 병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단히 높은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또는 관리 직원들이 외부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극히 어떤 동질적인 어떤 조직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폐쇄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병원이라는 특성에서 이제 유리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네. 환자하고 의사하고 일방적으로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과 정보량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환자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사건이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환자는 결국에는 의사가 설명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없죠. 예,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병사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대고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왜 병사인가요? 네. 따질 수 없는 이걸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드러났던 이게 원인이 됐던 전형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기업 윤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병원 측이 입장문을 내긴 냈습니다. 그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변호사님, 물론 이제 병원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분명히 의료 과실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내부 지침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의사가 과실을 숨긴 거죠. 네, 맞습니다. 내부 지침은 당연히 위반한 것이 되고요. 지금 네.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병사 이외의 사인이면은 반드시 부검을 해서 그 사인을 밝히도록 돼 있는데 병사로 기재해서 그냥 화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2개월 골절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또 혐의점이 있는 것이 증거를 인멸했다. 즉 뭐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을 임의로 삭제했다거나 하면 그 자체가 형법 위반인 동시에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숨겨놓은 일이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죠? 3년 전에 뭐 그런 의료 그 간호사들하고 뭐 의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네, 제보가 있었군요. 자, 교수님,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신뢰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일 것 같은데 이번 사건으로 환자들이 이 차병원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이건 굉장한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 환자가 의사의 어떤 판단, 즉 어떤 병사했다는 그 판단을 믿고 화장을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결국 밝혀졌기 때문에 그 환자가 가지는 그런 어떤 충격이 이제 대단히 클 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환자, 예를 들면 차병원에서 그 동안에 예를 들면 사망 진단을 받았던 많은 환자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 또는 미래에 차병원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차병원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큰 타격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경훈 변호사 그리고 위정현 교수와 함께 오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시장을 살펴봅니다. 5G 상용화가 지난 5일 시작되면서 곧 출시되는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BGN 이슈 최나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 5G 세계 첫 스마트폰을 이 삼성이 내놨는데 LG전자도 곧 5G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요? 네, LG전자의 첫 스마트폰이 이르면 오는 19일 이번 주 금요일에 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5G망이 불안전해서 출시가 일주일 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5G용 스마트폰은 삼성의 갤럭시 S10 5G가 유일합니다. LG전자의 V50 신규가 나오면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갤럭시와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V50 신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듀얼 스크린인데요. LG전자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직접 그 장점과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뜨고요.
서로 다른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쪽 화면은 몰입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조이스틱은 4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바로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갤러리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뭘 찍었지 확인할 필요 없이 이쪽에 반대해서 내가 이렇게 찍었구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기존의 스마트폰 형태와 같았던 갤럭시 S10 5G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그 LG전자 V50 신규는 갤럭시 S10 5G보다 약 2주 혹은 그 이상 늦게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난 9일 기준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해서 초기 신장을 선점한 갤럭시 S10 5G와 차별화로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고가도 더 낮췄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LG전자는 119만 9천 원으로 갤럭시 S10 5G보다 5G가 139만 7천 원인데 20만 원 가량이 저렴합니다. 네. 그런데 5G는 여러 산업의 융복합 시너지가 이제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건설 분야에서도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건설업계의 IT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두산 커넥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5G 기반의 원격 제어 기술로 독일 미넨에서 약 8,500km가 떨어진 한국 인천의 굴삭기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업 현장 영상이 고압축, 초저 지연으로 독일 미넨의 원격 제어 스테이션 모니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SF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이런 일이 초고속, 초저지연이 특징인 5G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의 신제품도 살펴보겠습니다. BMW가 7세대 3 시리즈 신차를 선보였죠? 그렇습니다. BMW가 8년 만에 풀 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7세대 뉴 3 시리즈를 본격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뉴 3 시리즈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민첩한 핸들링, 탁월한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층 진화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무게는 55kg 이상 줄여서 핸들링과 제동 능력을 향상시켰고 무게중심은 10mm 낮춰서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구현했습니다. 국내 출시의 뉴 시리즈 엔진 라인업은 320D와 330i로 두 가지입니다. 320D는 최고 출력 190마력, 뉴 330i는 최고 출력이 258마력에 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LG U+ 소식입니다. LG U+가 오는 주말에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특별한 앱을 개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LG U+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각 보조 음성 앱 설리번 플러스를 오늘 선보였습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한 정보를 AI 기술로 분석해서 음성으로 알려주는데요. 사진을 찍으면 주요 단어를 종합해서 탁자 위에 펜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 등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끼 식사, 보리밥, 된장 35%.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지금까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았거든요. 네, 앞이 안 보였던 헬렌 켈러, 그의 스승인 앤 설리번에서 이름을 따온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산업계의 신기술과 신제품 최나래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룹 정상화가 이뤄져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추락할 전망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허희연 교수 그리고 서지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허 교수님, 지금 이딴 보도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장사가 안 됐던 곳은 아니잖아요. 예, 오해 장사가 안 돼서 매물로 나온 게 아니고 네. 장사는 잘 됐죠. 그런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 자체가 좀 부실화되면서 네. 계속 그것을 떠안았고 사실은 아시아나 항공 자체는 작년에도 매출이 계속 올랐고요. 해마다 영업이익을 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회계 한정 의견 때문에 좀 정정을 해서 영업 손실이 좀 나긴 했지만 네. 회사 자체는 비교적 탄탄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기업인데 영업은 잘하는데 재무적인 부실, 그러니까 재무적 위험 때문에 지금 결국은 오늘 지분 매각 공시가 났네요. 예, 이젠 매물로 나왔습니다.
네. 서 교수님,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뭐 재무적인 상황,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은 25일 날 그 회사채가 이제 600억 정도가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 3조 원 정도 되는 부채가 있는 것 같고, 일단 ABS 증권 발행한 것만 해도 1조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자 비용만 따져도 한 이제 상당히 1,6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 그룹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상황이죠. 네. 잘 나가던 아시아나 항공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이에 대해서는 박삼구 전 회장의 무리한 경영을 지적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교수님, 지금이 이 금호그룹 지배구조를 완성하는데 아시아나 항공의 기여가 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88년에 그 서울항공으로 시작을 했죠. 당시에 뭐 아주 작게 시작을 했는데 약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2006년에 그 금호그룹이 그 박삼구 회장이 이제 추진했던 게 그 대우건설 인수입니다. 그때 인수가 6조 4천억이었고요. 또 2년 후에는 그 대한통운을 또 인수를 했죠. 그게 4조 1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10조 5천억을 들여서 정말 무리하게 인수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게 운이 안 따라줬던 게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2009년에 그 전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요, 자율협약에 들어가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그 대우건설, 그다음에 대한통운을 다 매각을 했습니다. 3년씩 껴안았다가 매각을 했고, 그룹 전체가 부실에 빠지면서 아시아나항공도 같이 그때 자율협약에 들어갔고요. 물론 이제 회생은 바로 됐습니다만 그때 떠안았던 것이 결국은 계속 지속돼 오지 않았는가. 그 차례 위기가 몇 차례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는 그 채무 돌아오는 그 차입금 만기라든가 이게 너무 부실에 커져가지고 이제 견디다 이번에 채권단이 손을 내는 겁니다. 네. 2006년에 대우건설 인수 그리고 2007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무리하게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무리한 이 확장 속에서 2008년 이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연이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중 또 대표적인 게 지난해 기내식 대란이었는데요. 당시 박삼구 전 회장의 발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서 교수님, 이 지난해 기내식 대란 역시 이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이런 시각이 많죠. 일단 그 재무적인 측면에서 부실 때문에 사회적 신뢰도 잃었지만은 사실 불신의 CEO라는 오명도 이제 안게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기내식 대란 사태가 되겠습니다. 기내식 대란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기내식을 공급해 왔던 업체하고 이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재계약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이제 해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제 기내식을 공급해오던 업체가 공정위에다가 이제 어떤 제소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알려진 내용이 이제 금호산업의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이제 지주회사격인데요. 금호홀딩스 채권 1,600억 원을 이제 인수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기내식 공급업체가 그걸 거절하니까 사실은 이제 재계약을 안 했다는 그런 어떤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에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박삼구 회장이 어떤 경영 스타일을 비판했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관행에서 이제 동반자적 어떤 협력 관계 유지해오던 기내식 공급업체를 이제 계약 해지하면서까지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떤 재무적 이런 지상황이 안 좋은 거를 타결하려고 하는 그런 레버리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불신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난번에 이제 발생했었던 이제 그룹의 어떤 회계 분식 문제, 한정 판결 받았던 거, 그다음에 자녀 특혜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CEO에 대한 불신을 많이 초래하게 되면서 결국 CEO로서의 어떤 도덕적 위상도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내식 대란을 통해서 이 협력사에 대한 갑질 의혹이 또 불거졌고, 또 여기에 회계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 겹겹이 쌓인 이런 의혹들로 금호그룹 자체가 외부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금호그룹이 처음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채권단이 퇴짜를 놓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뼈아픈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잠깐 보면 이 대주주의 재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 자체를 살리기 위한 게 돼야 한다. 즉 대주주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말로 풀이가 되는데요. 허 교수님, 이 최종국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자구안을 지난주 9일 날 내놨죠. 네. 근데 이례적으로 금융위가 바로 그 다음 날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날, 그게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걸 퇴짜를 놨는데 지금 얘기대로 대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된다. 네. 근데 자구 계획을 내는 거를 보면은 거기서 또 신뢰를 잃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네. 먼저 그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 복귀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박상구 회장께서 그러셨는데 2달 전에도 일선에서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채권단에서 뭐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냐면 아들이 하는 건 어떡할 거냐.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것에 대해서 배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매각을 처음으로 꺼내놨죠. 그런데 자회사를 매각하고 대한항공은 3년간 그대로 정상화가 안 되면 그때 매각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국 금융위원장 한 얘기가 30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이제 한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내놓은 거는 이제 우리 오너 일가의 그 모든 지분을 이제 그 홀딩 컴퍼니가 지주회사가 금호고석입니다. 금호고석에 있는 지분을 다 내놓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금융가에서 다 아는 얘기죠. 그 금호타이어 어려울 때 이미 그 본인하고 아들 거는 다 나갔고요. 40.7%가 이미 담보로 잡혀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게 완전히 상환이 안 됐고. 근데 그거를 해제시켜주면 이쪽으로다가 담보로 넣겠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빚 돌려막기 하자는 거냐. 네.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딸 거 합해서 4.8인데 지분이 4.8%인데 그 주식 가치로 한 200억 되는데 그거 이제 시가로 하지만 그 담보로 잡을 때는 50% 잡거든요. 한 100억 정도 해놓고서 그거를 5천억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이제 어떤 자관이 또 내놨냐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비수익성 노선을 이제 없앨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인력 생산성이 지금 낮으니까 재고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네. 그냥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니까 조직을 줄이고 감원한다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말로 다 반응을 보였고, 거기 하나 덧붙인 거는 차라리 사죄를 내놓든지 유상증자를 해봐라. 그런데 그건 사실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네.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오늘은 뭐 상종가이지만 지난주에는 4,300원대에 머무는 주식 가지고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죄는 이미 다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내놨고 결국은 이제 오늘 알려진 것처럼 매각적으로 가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수정 자구안을 내놨고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이 자구안에 대해서 오늘 최종국 위원장이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 채권단이 반길 만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서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 지배구조에 큰 축이 빠지게 되는 건데 금호그룹 매출액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항공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매출을 이끌었던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고요. 네. 참고로 보면 2016년, 17년 이후에 계속 한 2,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매출 한 6.3조 원,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이 한 2,5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실적이 좋았는데, 사실 이 그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매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 자회사까지 이제 빠지게 되면 그룹 자산의 한 70% 정도, 매출에도 한 거의 이제 70% 이상이 이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견기업 수준으로 이제 그 그룹의 위상이 하락하게 되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배 구조에 상당히 이제 어떤 빈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이제 금호고석이 이제 지주회사로서 이제 금호산업의 45.3% 지분 가지고 있고, 사실 금호산업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또 33.5% 정도 지분 가지고 있는데, 그 33.5%의 지분을 매각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아시아나항공 내에 있는 뭐 에어 서울이라든지 에어 부산이라든지 아시아나 IDT라든지 이런 자회사까지 다 매각이 돼 버리면
거의 뭐 사실 빈껍데기가 남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룹의 이상은 아주 이제 재계에서 아주 중견기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허 교수님, 이 그룹의 자산 규모도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 수 있다면서요? 예,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이끌었던 그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매각이 되면 거기에 일괄 매매될 게 이제 자회사 에어서울이 100% 자회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어부산이 44% 지분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IDT가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자회사도 76%. 그렇게 가만 일괄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매각 공시 나온 거의 그 문구로 봐서는 그렇게 일괄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부분이 빠져나가고, 그런데 지금까지 경영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실수가 몇 차례 있었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영구적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 자연인처럼 80년 못 삽니다. 보통 뭐 30년이면 좀 이런 얘기가 뭐하지만 항상 새로운 그 M&A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100세 장수기업이 흔치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시장 현상인 것이고, 세계 항공업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들어봤던 노스웨스트라든가 페남이라든가 뭐 TWA라든가 다 그렇게 합병이 되고 사라졌죠, 시장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결국은 경영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네. 교수님,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 수순을 밟으면서 지금 누가 인수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좀 SK, 한화, 애경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예, 뭐 저는 이 M&A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이렇게 예견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하루 저녁에 끝납니다. 그냥 감쪽같이 그저 결정 나는 거라서 조용히 있다가 뚜껑을 열어봐야 그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허 교수님이 어렵다고 예측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후보군들은 대기업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 같은 경우는 자금이 이제 풍부하고, 그다음에 그 역사가 사실 M&A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하고 자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은 삼성하고 이제 거의 뭐 공동 수준의 1위에 또 재계 수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은 그 항공기의 어떤 엔진을 만드는 그 회사인데, 그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나. 그럼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룹의 어떤 시너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도 후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경그룹 같은 경우는 뭐 LCC라고 하죠. 뭐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그래가지고 저가 항공사, 이제 그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풀 서비스 커리어까지 이제 나간다고 하면은 사실 애경그룹도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CJ 같은 경우도 뭐 대한통운 이제 회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항공 산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7년에 TA 항공 인수하려고 하다가 뭐 실패했는데 결과적으로 재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항공 산업에 무척 관심이 많고, 결론적으로 이런 그 후보들이 이제 아마 국내에서 이제 매물을 인수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은 어쨌든 어떤 기업이 됐든 경쟁이 많이 붙으면 상당히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금호그룹의 아시아나 항공 매각 결정, 우리 산업계에도 큰 지갑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순환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 단계로 활동하기 좋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날도 포근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20도, 대전 2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강릉 2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대구가 2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아침 기온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한결 포근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